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심리 상담 전공자고요. 현재는 교육학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상담학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집단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때 아날로그 시계 한 번쯤 사용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손목 시계 같은 거. 이 스마트워치가 아닌 아날로그 시계, 이것이 알파 세대에게는 참으로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버렸을 만큼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파 세대에게 지갑과 시계는 필요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파 세대란 무엇일까요?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로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 없이 수용하게 된 그런 아이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이들을 일컫는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혹시 지금 계시는 분들을 일컫는 그 말은 또 어떤 말일까요? 네, 디지털 이주민이겠죠. 이주민과 원주민의 차이는 적응, 학습의 문제가 걸릴 것 같습니다. 원주민들은 적응과 학습이 필요가 없이 밥 먹듯 숨 쉬듯 하는 것들을 이주민들은 새롭게 학습하고 적응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알파 세대와 현재 제가 강연하고 있는 혹은 듣고 계시는 분들의 세대와 그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어떤 자세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사례를 뼈저리게 느꼈던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 저연령대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할 기회가 있어서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함께 하게 됐었는데요. 저는 이 로블록스라는 게임의 인터페이스가 저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직관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아이들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계정을 만들고 어떤 맵으로 들어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도와줄게요 했던 친구가 초등학교 1학년 친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차저차해서 맵으로 들어가기는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 게임 하는 것 자체도 저한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대신 깨줄게요 라고 했던 친구가 7살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서 얘들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들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네, 그냥 하는 건데요? 가 대답이었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에게 제 질문은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알파 세대에게 디지털 세계, 스마트 기기는 그냥 밥 먹듯 숨 쉬듯 하는 거니까요. 이렇다 보니 아이들이 지식과 상식에서 풍부화가 이루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친구들은요, 관심 분야가 있다고 하면 즉각 스마트 기기로 찾아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그 전문가 못지않은 어른들 못지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측면도 때로는 스마트 기기 때문에 생기는 그 어려움에 대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가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례들은 심리 상담을 기본으로 해서 만났던 아이들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문해력 같은 부분은 분명히 제가 느낀 부분은 있으나 제 영역에서 다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제외를 하고 제 영역에서 느꼈던 바들을 중심으로 사례를 좀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에서 만난 알파 세대의 가장 큰 특징, 디지털 세상에서의 소통입니다. 이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아이들은 제가 알고 있었던 디지털 세상에서의 소통한다라는 내용보다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또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조금 분명히 있어요. 남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게임 안에서의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여학생들은 SNS를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그것을 하지 않고는 사실 또래 관계에서 거리감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집단 상담에서 만났었던 남학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남학생은 그 집단 상담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를 꺼려하고 자신의 감정 표현을 굉장히 안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그 친구와 PC 게임을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게임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가 최근에 힘든 거, 느끼고 있는 감정, 이런 것들까지 술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아, 요즘 알파 세대에게는 이 디지털 기기 안에서의 소통은 필수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과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약간 중립적이고 때로는 긍정적일 수 있는 내용이면 참 좋겠지만 그 이면에 또 다른 내용들도 있겠죠. 두 번째, 학교에서 만났던 알파 세대의 큰 특징은 기다림, 인내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감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참고 인내해 본 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스마트 기기의 특징이 즉각적인 욕구 충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원할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 궁금해요. 그러면 스마트 기기로 바로 찾아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심심합니다. 그러면 바로 유튜브 틀거나 게임 틀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이 기다림에 익숙해지지 않게 그런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다른 친구들에 비교해서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또 재밌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요. 교수자의 발화 속도,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의 말하는 속도가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냐 하는 연구가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말하는 사람의 그 속도가 빨라도 느려도 별로다. 적당해야 학습이 적절하게 일어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최근 결과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빠른 것이 오히려 아이들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학습 효과를 증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던 그 사실은 요즘 아이들이 재미가 없고 지루한 것들을 참지 못하고 영상 재생 속도를 빠르게 바꾼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막 영상을 돌리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은 어쩌면 빠른 발화 속도가 좀 익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양보, 그 다음에 어떤 인내, 그리고 갈등의 결과 대화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과거에 우리는 놀이를 통해서 동네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들과 함께 양보하고 배려하고 조절하고 갈등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그냥 동네에서 놀면서 쉽게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깍두기의 개념도 사실은 어린 동생들과 함께 배려하면서 놀기 위한 하나의 그 측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들은 요즘 학업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놀이도 충분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것들조차도 현재는 훈련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까지 와버린 거죠. 이제 이것들은 사회성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사실 어쩌면 미래 사회에는 사회성이 아예 필요 없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미래 사회는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기는 하나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를 통해서라도 만남을 추구했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가 동시에 만남을 추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 교육계에서도 21세기의 핵심 역량으로 총 4가지를 제시했는데 그중 2가지, 협업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사회성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사회성은 필요한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가정에서의 긍정적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놀이를 통하면 가장 좋겠지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에서의 긍정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집단 상담을 해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발달이 조금 지연된 친구들과 함께 집단을 할 때 그 중에는 발달이 빠른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게 되는데요.
가정에서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는 대화법을 많이 씁니다. 가령 내가 이렇게 하면은 좀 기분이 나쁜데 혹시 이렇게 해줄 수 있어? 혹은 다른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야, 너 왜 그래?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땐 이런 부분이 친구가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등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런 친구들을 보면 가정에서의 긍정적인 소통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는 집단, 그리고 가장 오래 접하는 사회적 집단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간과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잘 노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제가 간간히 놀이, 게임 이런 것들을 언급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 그때 배웠던 학업적 내용들이 기억에 많이 남으시나요? 아니면 추억, 재밌었던 것들이 많이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것, 추억 이런 것들을 양분 삼아서 지금도 그것을 동력 삼아 에너지 삼아 생활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만나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학업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행복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업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잘 노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 친구들의 경우에는 어떤 발달적인 특성이 있죠. 독립성을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뭔가 저연령대에 맞는 신체로 놀아주기 이런 것들은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야 되는데 이 놀이를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는 것이 바로 보드게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상담할 때도 보드게임을 통해서 초반에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친밀감도 형성되고 마음도 많이 열리고요. 그게 그냥 노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길러지는 사회성에 대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절, 인내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추리, 수리 이런 능력들까지 놀이를 통해서 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지시라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전에 우리는 보드게임을 많이 했어요 하는 집이 아니시라면 한 번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보드게임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과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말씀을 좀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